1강이 왜 자치이고 분권인가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열심히 강의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계양구는 이제 12개 동이고요. 3월 말 현재 인구가 32만 정도 되는데 40만이라고 우리가 대충 쳐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저기 보시는 것처럼 12개 동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동이 계양 2동하고 작전 서운동이에요. 효성 1동하고 작전 1동하고가 올해 안에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지금 준비 중에 계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분들이 주민자치 위원님도 계실 거고 통장님도 계실 거고 그 다음 일반 주민들도 계실 것 같고 다음 특히 또 공무원 주무관님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양산 둘레길은 1년에 자그만치 500만 명의 산행객들이 방문을 한 아주 인천의 가장 중심산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이런 그런 내용을 제가 책에서 읽을 수 있었는데 참 좋았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왜 자치고 분권인가? 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재작년 2017년 5월 10일 날 지금 현 정부의 출범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30년 동안 이제 대통령이 5년 집권하면서 국정 철학이 담긴 그러한 정책의 어떤 방향을 내포하는 그런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난 30년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김영삼 대통령은 여기에서 뭐라고 그러냐 문민정부라고 그랬어요. 살짝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문민정부가 마치 김대중 대통령 때의 문민정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의 정부가 바로 김대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여정부가 노무현 대통령 때, 그 다음 넘어가서 국민 성공시대에 다 아시는 바처럼 MB 대통령 때, 그 다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행복시대를 연다라고 5년 동안의 국정 철학이 담긴 슬로건을 이제 국민 행복시대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17년 5월 10일부터 출범한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철학은 바로 국민 주권시대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알아요. 아니, 우리 헌법에 보면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제1조 1항이 우리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여기 바로 다음에 나오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분명히 제1조 2항에 거기에서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국민들은 내가 주권자로서 내가 주인이라는 그런 인식을 생각을 평소에 별로 한다 못한다? 못하죠. 지역에서도 제가 여쭙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 지역에서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장님 했다가 아니에요. 동장님 했다가 아니면 시장님 했다가 또 국회의원 갔다가 아니다. 또 시의원 갔다가 또 구의원 갔다가 또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내가 직접 지역에서 주인이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분들 많지 않아요. 죄송하게도.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딱 가끔 언제 그런 주권자로서의 의식을 또 주인으로서의 생각을 하게 되냐면 바로 이제 선거하러 가면서 투표권 행사하러 가면서 내가 주권자로서의 어떤 의무를 다한다. 이제 그런 정도로만 이 생각을 하곤 하죠.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자, 지금 5년 동안의 국정 철학에 담긴 그런 슬로건이 국민 주권주의예요. 그럼 국민 주권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내막을 이렇게 살펴보면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국민이 실질적인 주권자다. 나아가서 국민 개개인이 권력의 생성과 과정에 참여하고 결정하는가. 아까 청장님께서 주민참여 예산, 시민참여 예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2012년부터 이렇게 뚜루룩 해오고 있는데 별로 좀 어렵다. 그러니까 원래 예상했었던 것보다도 참 이렇게 더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해 올리도록 하고요. 자, 지금 국민 주권주의가 표방하는 3가지 것이 있습니다. 직접민주주의. 그 다음 2번째가 주민 참여. 그 다음 3번째가 주민 자치입니다. 이 3가지를 의미하는 국민주권주의를 지금 현 정부가 표방하는 국정 철학의 슬로건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그런 이 얘기가
처음 나오게 된 계기가 언제냐면 재작년 2017년 10월 달에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를 전람도 여수에서 했었습니다. 5월 10일 날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했었기 때문에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인기가 하늘을 아주 솟았죠. 네. 그래서 여수에서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장들이 거기 쫙 모인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여수 선언이라고도 하는데 그때 2017년 10월 달에 자, 문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 새로운 지방분과 국가 균형 발전 시대를 열겠다. 그러니까 균형 발전 시대라고 하는 것은 아까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8대 2인데 사실 국가가 세금을 전부 다 더 많이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이 가난해요, 부자예요? 다 같이 가난해. 너무 가난해요. 재정자립도가 10% 이하인 데가 수두룩합니다. 전국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이렇게 보면 재정자립도가 최고인 데는 서울 본청 같은 경우 82.5%예요. 그런데 정말 8%인 데도 있어. 그렇게 편차가 큰 거예요. 그래서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질 않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그래서 어디는 재정이 너무 조금 많고 어디는 너무 빈약하고 너무 가난하고 그러니까 균형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방이 살 수 있도록 내가 좀 이렇게 힘을 실어주겠다. 지금 시스템은 절대 안 돼. 왜냐하면 30년 전에 지방자치법을 만들 때 이 중앙 집권적인 그러니까 8대 2의 시스템이 그때 이렇게 지금 30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지내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헌법을 고쳐야 되겠다 해서 자 작년도에 헌법을 고쳐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물론 이제 그게 잘 안 됐지만 그러면서 자 재작년에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하면서 제2 국무회의를 제도하고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것 아까 우리 자치입법권 이제 상위법에 위배가 안 되면 우리는 국회에서만 입법을 하고 있는데 광역 이 의회에서도 그러면 우리 인천광역시의회에서도 우리 이 인천광역시의 발전에 필요한 어떤 그런 법률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지방자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입법권은 오로지 이제 국회의 전유물인 것처럼 생각을 하죠. 우리는 이제 그 부분이 허락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지금 두 번째 자치 행정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이제 인원을 늘리고 줄이고 그럴 때에 행안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위에서 일사천리로 다 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행안부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는 226개의 기초자치단체와 광역 17개가 진짜 정말 꼼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상위 기관인 중앙정부의 명령을 받고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치행정이 잘 되질 않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무들은 이 중앙정부가 하는 것과 이렇게 그냥 시키는 것을 하는 것이 거의 전체의 60, 70%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지방이 자 지금 어떤 특성을 살려가지고 일을 제대로 해보려고 해도 그게 잘 된다 안 된다 다 같이 안 된다. 지금의 현 정부의 현재의 시스템 가지고 그렇게 되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치행정 그 다음에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여기서 다 같이 무슨 권 시작 자치재정권이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살아가면서 진짜 돈이 이렇게 뭐랄까 자율적으로 순환이 되어야 집안 분위기가 정말 편안한데 어떤 한 사람이 독점 딱 하고서 모든 예를 들어 자식들도 아니면 누구도 이 돈을 써야 할 때 다 허락을 받고 그 다음에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보면 자치 재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말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면서 그리고 이제 자치복지, 자치조직 그래서 이 네 가지 것을 앞으로 이제 헌법에서 조금 고쳐가지고 지방분권을 제대로 좀 해보겠다라고 2017년 10월 달에 저 말씀 딱 했었을 때에 우리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지금 현재 8대 2인데 앞으로 이제 임기 동안 7대 3에서 6대 4까지 한번 내려주겠다. 얼마나 멋져요.
했었는데 그게 잘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죠. 전국 광역 그러면 17개 자치단체입니다. 자, 광역이 평균 53.4%예요. 인천광역시는 63%면 상당히 부유한 편에 속합니다. 저쪽에 보면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작년도 20.4%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전남, 그러니까 본청은 저 정도면 굉장히 부유한 거예요. 그런데 본청 밑에 딸린 기초정부들을 보면 정말이지 열악해요. 10% 이하인데 11%, 10% 내가 수두룩해. 그래서 아까 말씀 나왔었던 것처럼 지방이 살아야 지방이 조금 마음대로 돈을 이렇게 운용할 수 있어야 이렇게 분권이 되는데 다들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있으니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는 자치분권 시대가 이제 특히 현 정부 들어서는 굉장히 강조되고 있고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회자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자치분권 대학 캠퍼스도 지금 현재 2017년부터 열심히 여기저기에서 열리면서 자치분권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에 대해서 우리 자 지금 일반 시민들도 그 다음에 중재지원님들도 들어보시면서 거기에 대한 지평을 넓게 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깊게 하는 그러한 고민들을 하고 계십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자,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 정부는 이제 촛불혁명에 의해서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우리가 해방 이후에 모든 것은 국가 중심이에요. 잘 살아보세라고 하는 일념으로 그냥 중앙정부가 위에서 밑으로 오더를 내리면 그냥 국민들은 거기에서 오로지 충성하고 그 다음 허리띠 졸라매면서 그 다음에 진짜 국가 제일주의로 우리가 열심히 살아온 게 지난 해방 이후에 74년 동안이에요. 그래서 나라 중심이에요. 국민 중심이에요. 국가 중심이에요. 모든 것은 위에서 밑으로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이렇게 운영되던 통치 방식이 이제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요게 다 뭐라고 뭡니까? 무슨 중심으로 시작? 주민 중심이에요. 주민 중심. 또 시민 중심이라고 해도 되겠죠. 예. 지금까지는 국가 중심이었고 그 다음에 국민 중심이었고 나라 중심이었고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우리가 잘 살아보세 라고 똘똘 뭉치면서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왔다라면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국가는 어느 정도 대한민국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 어디가 죽어가냐면 다 같이 시작. 지방이 힘들어. 지방이 힘들어. 그래서 지방이 로컬이 조금 잘 살 수 있도록 권한을 좀 밑으로 내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이제 고민하는 그런 단체장님들이 나타나면서 그 다음 여기서 자치분권의 열기가 서서히 일었으니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자 보십니다. 모든 것은 과거 통치했으니 협치로 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관중심에서 다 같이 여기 보시면 민중심이요. 그 다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중앙에서 어디로? 지방으로. 그 다음 소에서는 참여로. 예. 그래서 전에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이런 주민들이 무슨 이런 교육들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런 교육도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의식도 자 우리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부분인 거예요. 함께 가야 돼. 옛날에는 그냥 여기서 국가에서 쫙 밀고 나가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여러 가지로 어려워요 지금.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바로 이제는 뭐냐면 본권과 더불어서 자 밑으로 권한을 내려줘야 되는데 위에서는 많은 권한을 내려줘야 되는데 주려고 하는데 사실은 권한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 같이 공무원들이 아니라 누구라고 다 같이 주민들이고 시민들이에요. 예. 주민들의 역량이 좀 높아져야 되거든요. 여기 지금 보시는 지금까지 사무를 보더라도 지방에서 하는 사무들이 지방의 어떤 그런 발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거기서 특화된 무슨 사업을 하고 뭐 그러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내려주는 그런 사무들을 그냥 하고 있는 것이 보면 전부 다 70%가 넘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국세 대 지방세 비율도 보면 8대 2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인건비도 제대로 해가지 못하는 지금의 재정자립도를 가지고는 이런 경우들이 거의 지금 여기 보면 60%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방들의 재정 상태가 열악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그렇다면 정말 지방자치가 잘 되고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고 획일적이에요. 모든 것은 중앙 집권이
모든 것은 중앙정부가 많은 힘을 가지고 있어서 지방들이 지금 어떤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자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때는 좀 지나지 않았는가. 그래서 자 여기서 지금 이 분권형의 선진국가가 조금 나와야 되는데 지금 상태로는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이 자치분권이 잘 되는데 분권이 잘 되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일본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그 다음에 영국이나 저기에 나와 있는 EU 스위스라든지 독일 같은 그런 나라들 보면 기초자치 단체들이 엄청 많이 쪼개져 있어요. 스위스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인구가 850만 명밖에 되질 않아요. 거의 이 기초자치단체 우리나라에 아마 9 정도 되는 정도가 약 한 8,800개, 9,000개 가까워. 9,000개. 그렇게 쪼개져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러한 시군구 해서 기초자치단체들이 그렇게 쪼개져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권한이 어디로 내려와 있다? 지방으로 내려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나라들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 메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주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별로 스트레스를 받지를 않아요. 뉴스에서도 그만큼 중앙정부의 일들이 다 보도가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 정치 열심히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지방은 또 지방대로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 시스템이 잘 돌아가니 이 주민들은 별로 정치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 근데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다 보면 너무나 정치로부터 받는 우리 시민들이, 주민들이, 국민들이 스트레스가 크다, 작다, 다 같이? 크다. 너무 커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무슨 집권이기 때문에, 중앙 집권이기 때문에 중앙 집권에 두터운 옷을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대통령 중심이고 모든 것은 중앙 정부 중심이고 그다음 지방의 일들이 별로 그렇게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분권이 그리고 자치분권이 잘 된 나라들에 있어서는 지방의 얘기가 또 중앙의 얘기가 반반 정도로 되어지지, 우리나라처럼 모든 것이 국회 이야기 그 다음에 무슨 의원이 이런 소리 하면 저런 소리 하면 그런 소리 하면 그게 그냥 마치 우리 뉴스에 온통 화제가 돼가지고 그것이 그냥 여기나 저기나 거기나 다 보도가 되고 이렇지는 않아서, 사실 많은 주민들은 이제 권력이 나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참여와 자치가 잘 되기 때문에 사실 정치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별로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렇다면 여기 지금 보시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현재를 봤을 때에 지금 현재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1년, 12년 동안에 2만 불 소득, 작년도에 3만 불, 자 지금 GNP가 올라가긴 했지만 사실 이 3만 불 국민 소득을 우리 국민 모두가 체감이 별로 잘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있어요.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정문화, 공동체성은 굉장히 상위에 이렇게 위치해 있었는데 어느새 우리가 경제 제일주의로 황금 만능주의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는 요즘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부모도 재산이 없으면 자식들이 효도를 포기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경우들. 그 다음 재산이 많은 집은 또 많은 대로 또 여기저기 형제들 가지고 싸움이, 이런 경우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아파트가 이렇게 정말 유행하는 거, 어느새 정착이 되어버린 거, 그 가장 큰 특징이 아파트가 편리하기 때문에 특히 옆집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도 되고 익명성이 보장이 되는 이러한 우리의 거주 형태의 공동주택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너무나 빠른 변화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동체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자 보시죠. 대한민국의 고독한 대한민국에서 무용고자, 그러니까 이제 아빠 역할 잘 못하고 엄마 역할 못하고 그 다음에 집안에서도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면 그냥 무용고자로서 마지막 죽음을 이렇게 찾아가지도 않는 그런 경우들이 5년 새에 2배로 폭증이 됐다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이제 한국 경제가 굉장히 지금 현재
올해 2019년도의 경제 성장률을 2.5%로 한국은행이 이렇게 낮춰 잡은 거. 그래서 갈수록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상 최대의 청년 실업. 그래서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그냥 부모하고도 같이 밥 먹는 것도 굉장히 두려워하고요. 그 다음 또 지들이 불편하지 않으면, 그 다음 아쉽지 않으면 부모를 사질 않아요. 그래서 라면 3개하고, 요즘 애들은 그래요. 라면 3개하고 스마트폰만 있으면 하루 24시간이 너무 좋대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역할이나, 그 다음 관계, 사회성, 그건 안중에 없습니다. 자, 그런 우리 젊은 친구들이 최근 청년 실업으로 엄청 많은 고통을 받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가계비 또 이렇게 높고요. 그 다음 저게 보시는 것처럼 역대 최고의 인구 절벽을, 인구 지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대로 간다면 앞으로 10년 후에 대한민국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선생님들도 그에 따라서 뭐 여기저기 거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인구 지진으로 인하여, 인구 절벽으로 인하여, 그 다음에 전국에 243개, 226개의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거의 50개 이상이 앞으로 20년 정도면 거의 이제 사라져야 될, 왜냐하면 인구가 너무나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신생아의 울음소리가 멈춘 지가 벌써 10몇 년 된 그런 마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이 시골의 농어촌에 집은 있으되 공가, 그러니까 아무도 살지 않고 비어있는 그런 집들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어렵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정부는 저출산에 대해서 정책을 안 썼던 것은 아니에요. 저게 보시는 것처럼 2006년부터 정부는, 국가는 저출산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지금 12년, 13년 동안 쓴 그런 저출산 예방을 위해서 쏟아본 예산이 장만치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몇 조가 되냐면 135조가 돼요. 이렇게 많은 돈을 쓰면서 지금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다 아니면 감소하고 있다, 다 같이 감소하고 있죠. 이제 저런 부분이 바로 자치분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전국에 226개의 기초자치단체한테 예산을 많이 주면서 한 5천억씩 주면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정책을 지역에 맞게끔 전부 다 해봐라. 단 각 지역들이 이 인구 빼앗아가기, 우리 한 명씩 이렇게 전입하면 뭐 얼마 준다는 이런 그런 정말 조금 뭐랄까 수준 낮은 그런 정책이 아니라 출산율 제고를 위한 그런 정책을 한번 만들어봐라. 그러면 각 지역별로 고민을 하고 좋은 정책 아이디어를 내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좋은 정책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다 같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동의하시죠? 근데 중앙정부에서는 일률적으로 그런 이 책상 위에서만 그냥 이럴까 저럴까 전전긍긍하다가 나온 이 정책으로 예산을 저기서 11년, 12년 동안에 135조를 퍼부었어요. 그럼에도 그게 효과가 없다는 것은 별로 정말이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저런 것들, 이제 저출산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이 쓸데없는, 어떻게 보면 전혀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이 정책을 보고, 뿐만 아니라 이제 99년에 IMF 때 우리가 세금을 이렇게 많이 냈는데 주민참여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각 기초자치단체 장님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국가 중심의 대한민국, 이렇게 쉽게 그냥 어느 날 전부 다 폭망을 하는구나. 그래서 지방이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관심 있는 그런 단체장님들이 거기에 산하의 모임을 결성해가지고 그게 본격적으로 작동하게 된 게 요게 지금 보시는 2016년 1월 달에 자치분권 지방정부 협의회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올해 지금 이제 39개의 지금 시군구에서 자치분권 이 대학이
열리고 있답니다. 이건 굉장히 바람직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그런 시민들이 아니면 주민들이 자치분권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고민을 해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시야를 확장한다면 외연을 넓힐 수 있다면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거다. 자치분권의 현실은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도 91년에 맨 처음에 지금 의원 선거를 했었고 광역미 기초, 그 다음 95년에 지금 단체장님 선거를 통해서 지금 거의 30년이 넘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방자치는 그래도 누가 얘기를 하더라도 그래 우리 형식적으로나마 문의로나마 지방자치는 되고 있어. 그런데 사실 여기 지금 두 번째 나와 있지만은 오늘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무슨 자치? 주민자치. 행정은 아까 말씀 나왔었던 것처럼 지방자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옷을 조금 갈아입었다고 해요. 그러나 주민들이 지역에서 주인으로 그 다음에 지역 일에 마을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다음 거기에 참여하려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거예요. 우리 계양구에 12개 동의 주민자치위원님들 그 다음에 거기에 관계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앞서가실 수 있을지 모르나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걸음마 단계예요. 그래서 주민자치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사실 주민자치가 잘 되어야 지방자치가 또 잘 될 텐데 이제 그것이 여의치가 않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행정학과 출신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행정학을 공부하시면서 거기서 자치에 대해서 공부하십니다. 자치. 아까 우리가 동영상을 볼 때 지방자치, 그 다음 단체자치를 말씀하셨는데요. 자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자치는 우리가 지방자치로 동일시를 해버려. 지방자치에는 하나는 단체자치, 제도자치와 또 하나는 바로 이제 주민자치가 있어요. 요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체자치와 주민자치가 있는데 대학 행정학을 공부하시는 4년 동안에 전공하는 그러한 이 학우들도 주민자치를 들어보지를 않았어요. 사실 자치하면 바로 단체자치, 제도자치인 것처럼 이 단체자치, 제도자치라고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어떤 중심 모델인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잠시만. 여기서 이 단체자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중앙정부와 우리나라 중앙정부와 광역과 그 다음에 기초와 그 다음에 읍면동 4개의 계층이 있습니다. 이 층위가 4개인데요. 이 4개 사이에서의 가장 중요한 건 재정이 예산, 그 다음에 사무의 배분, 의계상에서 배분, 그 다음에 인사, 조직 이것을 공부하는 게 뭐냐면 행정학이에요. 근데 그 행정학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강조하는 것은 바로 단체자치. 단체자치는 항상 뭐냐면 정책의 제도의 위아래 관계에서의 지금 배분과 그 다음에 조직과 인사와 이런 것만을 강조하는 그런 단체자치 중심인데 이 단체자치는 한마디로 오늘날 무슨 집권과 관계가 깊은 그러한 자치 유형이냐면 바로 중앙집권적인 거예요. 네. 위아래 수직적인 분권만 얘기하니까. 네. 수평적인 분권이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수평적인 분권은 아까 청장님이 그 다음 이제 여기에 보면 동장님들에게 그 다음 동장님은 팀장님에게 팀장님은 또 물론 업무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그럼 우리가 보면 여기서 12개 동에서의 직능단체들도 다 있을 거고 그 다음 회원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 일반 주민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복지수요자 그럼 그분들까지의 수평적인 네트워킹 그 다음에 수평적인 분권 굉장히 바람직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주민자치를 전혀 강조를 하지 않고 행정학에서도 간과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학을 공부하시는 또 강의하시는 교수님들도 사실 주민자치에 대해서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별로 많지는 않으세요. 그리고 강의하실 분도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고 그래서 하다 보니 여기서 사실 주민자치가 잘 되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행정학에서 주민자치를 강조하면서 그 다음에 단체자치, 제도자치를 강조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밑에 주민자치는 완전히 거의 블랙홀로 놔둬버렸어요.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 지금 보십니다. 오늘날은
오늘날 여기서 지금까지 단체자치 제도자치를 강조했었던 그러한 이 지방자치에 그 다음 중앙집권적인 그런 분위기에서 그 다음 아까 말씀 나왔었던 것처럼 요쪽에 다 같이 무슨 자치로? 주민자치로 주민이 지역에서 주인이 되고 그 다음에 주인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될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조금 공부도 하고 관심도 갖고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한 번도 그런 것을 누가 가르쳐주질 않았고요. 그 다음에 행정학을 공부하신 분들조차도 주민자치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제 국민들은 사실 주민자치는 전부 다 건너뛰어버리신 거예요. 건너뛰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누가 우리의 손과 발이 되어줘서 해방이 오늘날 우리의 자살한 대한민국을 이렇게 자 지금 만들었냐면 우리의 주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내가지고 국가가 만들어졌다고 그러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의 손과 발이 되어준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면 행정 서비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해주다 보니까 우리는 이 주민들은 지역에서 주인으로서의 일 별로 이렇게 안 해도 되었었고요. 그 다음 우리는 열심히 그냥 생업에만 하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12개 동의 지금 전체의 이 주민들이 이렇게 많아도 사실 지역에서 참여하고 그 다음에 지역에서 주인으로서 뭘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별로 많다 아니면 별로 소수다. 다 같이 소수지요. 이런 상태. 이제 주민자치가 강조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지역에서 대다수 사람들은 주민등록만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주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어디에 산다. 내가 주민등록이 어디에 돼 있다. 그런데 이렇게 법적인 그러한 주민으로서의 어떤 위치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제 지역에서 주민이라고 하려면 그래서 개인이 아니라 주민으로 주민등록 되어 있으면 물론이고 지역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민들이 그러면 주민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에서 공동체를 형성해요. 근데 대다수 사람들은 주민등록만 돼야지 그냥 바람 불면 콩가루처럼 다 날아가. 주민 지역의식 전혀 없어요. 내가 지역에서 이사 온 지 5년 8년이 돼도 이 주민센터에 한번 들어가서 동장님이 누구고 인구 이런 거 별로 관심 있다 없다 시작 없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관심 없어. 그리고 무슨 마을에서 무슨 주민자 지원해서 누가 행사한다 그러면 거기 가서 이렇게 구경꾼으로 살짝 이렇게 뒷짐지고 쳐다보다가 유명 가수 나왔네 안 나왔네 그러고 그냥 돌아가는 그런 경우들. 사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주민으로서 공동체를 형성하여 그러면 최소한 이 마을에서 3명, 4명, 5명하고는 인사하면서 그 다음에 밥도 먹고 산책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그 다음에 영화관도 가고 이런 이 관계 이게 바로 마을이 공동체성이 있다는 것이지. 근데 사실 대다수 그런 사람들 직장 단위로 선후배 멀리 있는 사람들하고 만나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하고 그 다음 어디 가고 놀러 가고 그러지만 마을 사람들과 친교를 이루고 그 다음에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애를 쓰고 그런 사람들은 별로 많다 적다 시작 작아요.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지만 주민들이 지역에서 공동체를 형성하기 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서로 알고 지내야 되는 거야. 그 다음 지역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역 일에 대해서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질 않으니까 여기서 마을 일, 마을 문제, 마을 현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 그러면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참여하면서 제일 중요한 참여하면서 스스로 그러니까 주민들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게 바로 스스로 했을 때 나중에는 이제 저절로가 되는 거죠. 어느 순간에. 이제 그 과정에서 주민들은 단독으로 할 수 없다라면 누가 도움을 이렇게 줄 수 있냐 바로 관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어떤 형식을 우리가 취하는 게 여기서 다 같이 뭐라고 하냐면 다 같이 아까 뭐라고 합니까? 시작. 주민자치. 우리가 지역에서 주인으로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지역의 일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관의 도움을 받아서 하고 그 다음에 어디 지원을 받아서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요즘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도 많잖아요.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무슨 자치를 한다? 주민자치. 첫째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스스로 그 다음에 주인정신을 가지고 근데 다들 먹고 사는 게 바빠가지고 사실 주민자치에는 관심이 별로 없죠. 예, 이게 이제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아까 저 청장님 강형기 교수님이 다 하셨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별로 안 하는데 이제 99년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집권하면서 읍면동을 거기서 기능 전환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100대 공약을 내걸어요. 100대 공약을 내걸으면서 뭐 하냐면 자, 지금 그때 99년, 2000년에 우리나라에 갑자기 무엇이 전부 다 확산되냐면 98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이제 옆구리 해보고 뜨르륵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뭐였었습니까? 삐삐였어요. 그때 삐삐가 많이 이제 그 사용되는 게 딱 정확하게 20년 전입니다. 이해가 안 가시죠?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혹시 들어보신 286, 386 컴퓨터 들어보셨죠? 네. 그리고 집집마다 컴퓨터가 거의 99년, 2000년 요때 이제 286, 386 다 사셨을 거예요. 예, 그때. 근데 이제 모든 게 전산화가 되니까 읍면동에. 무슨 얘기냐면 그전에는 아이들이 출산하면 또 이사 가면 전부 자 동사무소 가가지고 뭘로서 썼어요? 다 같이? 수기에 수기 손으로 썼어요. 참 옛날 얘기야. 20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한번 민원이 인감증명 때려가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 초벌하려면 전부 다 1, 2층에 주민센터에 동사무소에 공무원들이 얼마 있으면 지금 다 많았어요? 적었어요? 많았죠. 30명 있었어요. 평균. 네. 그래서 30명을 갖고도 북적북적 해가지고 거의 한 3시간, 2시간 예사했습니다. 민원의 소요 시간이. 그리고 1, 2층에 이제 동사무소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바로 2000년 이제 거기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제 이 전산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뜨르륵 해서 딱 치면 거기서 이제 출력이 되면서 그냥 1분이면 다 끝나버리는 그런 전산화가 되어질 때에 이제 그때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 선거 공약 100가지를 내걸어서 읍면동 기능 전환을 하면서 읍면동을 바꾸겠다. 원래는 이 읍면동을 없애려고 했었죠. 근데 그게 원활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반대가 또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뭘 했냐면 자 지금 절반의 공무원들을 전부 다 어디로 보내냐면 시군구로 다 보내. 그래서 읍면동에는 절반이 30명에서 15명, 14명만 다 놔두고 자 지금 다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동사무소 2층이 다 비어버리는 거예요. 2000년도에 2층에다가 뭘 만들까 하다가 고민하다가 평생교육기관으로 오늘날에 뭘 만드냐면 다 같이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요. 주민자치센터를 만들면서 주민자치센터를 이제 읍면동장님이 다 관할하라고 하시니 너무 어렵고 그래서 자 2층에 이 공간을 별도로 운영에 대한 시의결할 수 있도록 하나의 단체를 준관변단체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단체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무슨 애냐면 시작 주민자치위원회. 근데 문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만들어질 당시에 권한과 그 다음 특별히 어떤 역할과 그 다음에 혜택이 별로 주어졌다 안 주어졌다 시작 안 주어져. 갑자기 급조가 보니까 각 직능단체장님들이 전부 다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읍면동장님이 이걸 전부 다 이렇게 그 관할하는 그러니까 동장님이 총괄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위원까지 위촉하는 하다 보니 주민자치위원회는 사실 초기부터 그냥 관의 예속이 딱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가 하실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여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 뭐냐면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운영, 그 다음에 심의, 의결권. 그래서 자 원래회의만 참석하시면 되는 그런 주민자치위원회. 그래서 원래회의도 가서 보면
이제 동장님이 오셔가지고 구의 시의 전달사항, 협조사항, 지시사항, 행사에 대한 거 이런 거 저런 거 그런 한 30분 하시다가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나가시면 그 다음에 이제 위원장님이 오셔가지고 의결권이 있으니까 의사봉 두드리시면서 어차피 춤자센터의 프로그램 그 다음에 무슨 워크숍 그 다음에 강사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항상 맨 마지막에 자 오늘 그렇지 오늘 식사는 그래서 아주 열심히 또 침묵하시고 그것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요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실 주민자치센터의 어떤 기능이 엄청 많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몇 가지가 있습니까? 6가지 주민자치 그 다음에 여기서 문화예가 지역보지 주민편의 그 다음 시민교육 지역사실은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현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기능이 제일 큰 우리가 평생교육기관으로서 무슨 기능이 제일 크냐면 시작 문화여가 기능 주민자치 기능이 사실 제일 커야 되거든요. 지역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나와서 토론하고 관심을 가지고 주인으로서 알고 지내고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이렇고 저렇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한 기능 역할이 별로 많다 적다 다 같이 적다. 당시 정부는 99년에 김대중 대통령 때 읍면동 사무소를 폐지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다음 반쪽의 평생교육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도 자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이거저거 좀 해보려고 해도 동장님이 허락을 안 해주시면 뭐 단 1푼이라도 건드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래서 보면 사실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리고 제일 우리가 좀 어려운 부분은 관변단체로 해서 선거 3개월 전에는 아무것도 못하러 가는 거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러니까 전혀 납득이 안 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분여회라든지 자율방법대나 바르게 살기 이런 데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일을 하곤 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는 사실 내 돈 내서 아닌가요? 그죠? 그 다음에 거기서 보조금을 안 받으니까 내 돈 내서 그 다음에 적립해 가면서 그 다음에 회의수당을 우리 계약물은 얼마 받으십니까? 5만 원, 더 많이 받으시네. 아무튼 간에. 예. 그래서 식사하시고 또 5만 원 내놓으실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돈으로 행사 때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 거. 그래서 좀 보면 진짜로 좀 뭐랄까요? 좀 안타깝죠. 그래서 주민자치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임의 조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인 역할 권한 그 다음에 혜택이 거의 없는 그러니까 문의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힘이 없어요. 돈도 없고 그러다 보니 마을에서는 예를 들어 바르게 살기라든지 새마을 분유회는 굉장히 좀 인지도 높고 홍보도 잘 되고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준다 안 알아준다 다 같이 안 알아주고 그들만의 주민자치위원회 저기에 문화요가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으면서 문화요가 기능이 전체 제 6가지 중에서 64% 정도를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기 맨 밑에 보면 자 지금 전국에 2019년 현재도 5,300개의 주민자치센터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는 거의 82%밖에 만들어져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18% 정도 전국에 한 700개 정도 읍면동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소리는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적절히 좀 모르고 적절히 소리 안 나는 그런 주민들을 원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사실 아까 6가지의 기능의 주민자치위원회도 사실은 보면 적절하게 읍면동마다 특화를 시키고 좀 그랬으면 좋을 텐데 전혀 그렇지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저런 문제점도 있는데 아까 청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행안부가 어찌됐든 또 말이 많아요. 탈도 많고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를 무엇으로 바꾸고 있다. 다 같이 주민자치회로 바꾸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에 3,500개의 읍면동 중에 주민자치회로 지금 전환이 된 곳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완성품은 아니에요. 근데 260개의 읍면동이 지금 주민자치회로
지금 전환 중에 있고요. 전환이 되었고 그 다음에 아까 효성일동하고 작전일동도 주민자치회로 올해 안에 그래서 지금 조례를 지금 통과시켜야 된다고 하시니 아마 그에 따라서 2021년 그러니까 2년 후면 상당히 많은 전국의 읍면동이 이제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될 것. 올해 안에 2개 동이면 내년도에는 거의 한 5개, 6개, 7개 동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주민자치회로. 그랬을 때 주민자치회에서 이제 위원님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 제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는 더도 덜도 아닌 그냥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어요. 근데 주민들은 별로 관심을 두질 않아. 주민자치위원회. 그러니까 그들만의 주민자치위원회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그럼 자치를 하고 있는가? 자, 위원님들 자치가 어렵더라 쉽더라? 다시 한번 어렵더라 쉽더라? 어렵지요. 진짜 어렵지요. 네. 그래서 자치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가장 이 간단한 이 친목 이 위원회 정도로 그래서 밥 열심히 드시고 그 다음에 원래회의 열심히 하시고 이제 그런 동들도 없지는 않더라. 우리 계양구가 아니라 다른데 요게 지금 보시면 라디오에서 이제 뭐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굿모닝 하니까 할아버지께서 야 뭐가 저 말이 그래서 손자야 굿모닝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그 손자가 할아버지 굿모닝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침 인사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말이라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께서 그래 오랜만에 내가 그러면 집에 가서 할머니한테 한번 써먹어봐야 되겠다 잘난 척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할아버지께서 집에 가셨습니다. 할머니한테 할멈 그러니까 왜 그러시오? 그러니까 굿모닝 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으이 굿모닝 할머니의 답변은 뭘까요? 답이 얼른 나와서 다 같이 뭐예요? 시래기국이에요. 인간은 이상하게 내가 알고 있는 범주 내에서만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만 답변을 하고 누가 다른 거를 질문해도 누구는 또 이러세요. 굿모닝 하면은 거기에서 굴모닝 안 굴모닝 할 것 같은데 할머니는 굴모닝 안 굴모닝 거 하시면 국밥에 대해서 매끼 할아버지 새끼 그 식사를 차려드리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만 관심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지금 자치분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또 나옵니다. 자치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이미 많은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보면 맨 처음에 2010년 10월 1일 날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또 이렇게 만들어지고 13년 5월 8일 날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또 만들어지고 그 자료에는 없어요. 자료에는 위원님들 자 요게 보시면 이제 그러면서 2018년 3월 달에 자치분권의 주체로서 자치분권위원회가 여기서 이제 대통령 밑에 거기에서 이제 만들어지지요. 그래서 이제 작년 9월 11일 날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거기서 발표가 돼. 원래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 13일 날 선거할 때에 개헌을 위한 뭔가가 이렇게 만들어지다가 그게 잘 안 됐죠. 그래서 자 저게 보시는 것처럼 9월 11일 날 종합계획이 발표가 되는데 여기서 자치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단어니까 맨 밑에 또 지방자치단체 정책결정 집행과정 다 같이 한번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다 같이 누구의 참여 시작 주민의 직접적 참여. 네. 그래서 다 혹시 들어보셨겠지만은 이 그 주민 참여 예산제도 그 다음에 시예산은 시민 참여 예산 다 들어보셨죠? 네. 이러한 일련의 것들이 자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지금처럼 활성화되었다 안 되었다 다 같이 안 되었어요. 있긴 있었습니다. 2012년부터 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들어서는 엄청 단체장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도 많이 배분을 해주고 그 다음에 주민 참여와 이 주민 자치를 굉장히 강조하고 계세요. 그렇게 변화되고 있는 그러한 정책에 대해서 현 정부에서는 이 자치분권에 대해서 엄청 많은 그런 이 관심과 정책과 그 다음에 변화를 우리가 지금 체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수강생, 대학생 여러분들도 지금 이런 강의를 듣고 계신다는 게 정말 놀라울 따름이라는 거예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쭈쭈쭈쭈쭈쭈 나와 있는데 이 참여가 그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쪽 일을 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은 어떻게 하면 이 참여를 좀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답이 안 나와. 왜? 더 많은 사람들은 마을에 대해서, 동네에 대해서,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둔다, 안 둔다? 안 둬요, 안 둬.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해? 그들은 항상 하는 말이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업이 더 중요하다고. 시간이 있다 그래, 없다 그래요? 없다. 그런데 주로 이렇게 바삐 사시는 분들 보면은 그 사람들은 시간이 있어도 없다 그러고. 그렇죠? 술 취한 사람과 안 취한 사람은 차이점 그거 있잖아. 술 취한 사람들은 자기가 술 안 취했다 그래. 죽어도. 안 취했다고. 멀쩡하다고. 근데 사실 취했거든. 마찬가지. 시간이 여기서 지금 굉장히 없으신 분들이 그런데도 여기서 이렇게 대학생으로 이런 데 참가하시고 이런 분들은 정말이지 복 받으실 거예요. 이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발표가 되어서 지금 현 정부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요 자치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울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면 아까 저쪽에 그 동영상에 보셨던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 저기 보십니다. 앞으로 이제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6대 전략이 나왔어요. 저쪽에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옵니다. 근데 맨 첫 번째가 나와 있는 게 다 같이 주민주권이에요. 주민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 주민의 참여권, 주민 참여권. 그래서 아마 효성 1동하고 작전 1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 거기서 주민자치회 회원이 조례를 어떻게 이제 우리 계양구에서 만들지 잘은 모르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25명 이내인데 그때는 50명 이내로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는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주민세 개인균등분이 있어요. 자, 주민세 1년에 제 집집마다 얼마 나오십니까? 다 같이? 10,000원, 12,000원짜리, 10,000원이라 그래요. 이 집집마다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지금 이제 서울시 같은 데는 전부 다 주민자치회 하고 있는데 그 동 주민자치회로 내려줘. 그러니까 예산이 막 6천만 원, 8천만 원 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일을 한다고 다 같이?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회에서 이제 의제를 발굴해 가면서 주민총회를 해. 주민총회를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투표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직접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이러한 어떤 형식과 절차를 거치면서 이제 그렇게 주민 주권이 이제 현장에서 녹아들면서 정말 저기에 나온 것처럼 주민 주권이 구현이 되는 거예요.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책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각 동에다가 각 동 주민자치회에다 전부 다 내려주니 많은 동의 경우는 뭐 8천만 원까지 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8천만 원이 조금 돈 아니거든요. 주민자치회에서 전에는 돈 진짜 이만큼도 만져보지 못하다가 8천만 원의 사업들을 거기에서 선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갖다 배분해야 되고 그러니까 정말 머리가 아프시고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그래서 일을 안 할 수가 없어. 참여를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마을이 들썩들썩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어떤 의원님들은 너무 힘들다 벅차다도 그러시는데 사실 안 하던 것을 한다는 것은 정말 모험이죠. 쉽지 않죠. 근데 그렇게 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기 보시는 것처럼 주민자치회 대표성이 제고되고 조례 제정 개정이 주민 직접 발안제도 그래서 주민들이 300명, 500명 정도의 동의만 있으면 조례 개정도, 제정도 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래서 주민 참여가 활성화되는 그러한 이제 우리의 앞날이 앞으로 펼쳐질 거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의하면 뭐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치경찰제 들어보셨죠? 이제 그런 것도 저런 것도 그래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이제 앞으로 아마 지금 5월달 되면 딱 이 문재인 대통령 정권 이제 딱 3년 되잖아요. 남은 2년 동안에 일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그렇게 되고 그 다음 여기서 다시 한번 나오지만 그때 추진 전략 33개 과제를 봤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주민 참여 확대가 제일 먼저 된다. 주민 참여 확대. 넘어가고요. 그래서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키워드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주민 주권이에요. 여기서 주민 주권. 주민들이 주권자로서 지역에서 주인으로서의 눈을 제대로 뜰 수 있도록 이제 어떤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어지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모든 권한들은 중앙에서 가능하면 여기서 지방으로 이렇게 이양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겠죠. 근데 분위기가 일단 그렇게 되면 일단 무엇을 내려줄지 어떻게 내려줄지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상당히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중앙과 그 다음에 또 지방이 그 다음에 여기서도 우리도 인천광역시와 계양구와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시와 공무원들과 우리 여기 주민들과의 상호 어떤 그런 협치가 이루어지면서 발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저렇게 해서 아까 말씀 나왔었던 것처럼 요거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인데 그래서 만약에 효성 1동하고 작전 1동하고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 어떤 일이 있냐, 아까 말씀 나왔었던 것처럼 거기에서 예산안이 상당히 많이 내려와요. 예산이 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쓸 수 있을 때에 주민자치 회장님이 마음대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어디를 통해서 자 지금 예산을 그러니까 그 사용처를 결정하냐면 주민총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그래서 주민총회와 그 다음에 마을의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그래서 일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그 다음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사실 자치분권의 역사적인 사례를 보면 제일 먼저 이 자치분권이 자치가 이루어진 것은 뭐냐면 고대 지금으로부터 약 한 2500년 전에 뭐가 있었냐면 그때는 국가가 없었어요. 도시국가입니다. 하나의 도시가 자잘한 인구 10,000명 몇천 명이 싸움을 잘하면 거기에서 약육강식에서 이기면 그냥 그게 강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는 어디가 있었냐면 요쪽에 아테네라는 그런 도시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리스에서 스파르타가 있었는데 그 둘이 막 싸우죠. 나중에 스파르타가 이겨요. 근데 아테네라는 도시에서 인구 10,000명밖에 되질 않아요. 그때 2500년 전이니까 인구 10,000명인 그런 아테네라는 도시국가에서 10,000명 중에 6,000명이 이렇게 모여. 근데 얼마나 사람들이 지혜로웠는지 6,000명이 원형 경기장 같은 데서 들어가 가지고 회의를 할 때 마이크 안 써.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목소리가 큰 사람이 위에로 목소리를 쏘아붙이고 맨 위에 있는 사람도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학적인 이 방법을 찾아서 6,000명이 매주 회의를 해. 그런데 1년에 40여 회가 넘도록 매주 회의를 해. 그거를 어떻게 결정하냐면 추첨을 통해서 결정을 해. 추첨을. 그래서 오늘 못 들어가면 다음 주에 들어가면 돼.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6,000명이 모여가지고 자 거기에서 결정을 하고 의논을 하고 지역일에 대해서 마을일에 대해서 하였으니 이걸 일컬어서 주민자치의 효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민자치가 역사적 가장 먼저 발달한 데가 만들어진 데가 바로 아테네의 민회다. 민회. 거기에서 그러면 1년에 40번이 넘는 그런 회의를 통해서 무엇이 결정이 되었느냐?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지금 공공질서 유지, 그 다음 두 번째 재정, 과세, 세금을 결정을 해요. 세금을. 오늘날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은 전부 다 국가에서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위에서 다 밑으로 내리잖아요. 그죠? 지역에서 조금 이렇게 많고 적고 지역을 위해서 뭘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그런 것이 별로 통한다 안 통한다? 시작. 안 통해. 그 중앙 집권 시스템이 우리 대한민국이라면 여기서는 자 10,000명의 도시국가에서 그들의 세금을 얼마를 내야 될지를 거기서 결정을 해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교도 있을 수 없는 그런 비도덕적인 일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자 주민 여기서 민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다른 도시국가에 갖다 팔아넘겼다든지 그러면 이것은 추방을 시켜야 돼. 추방도 혼자 하면 안 돼. 거기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 합시다 맙시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자 이 그 민회 회장은 민회 회의를 이렇게 진행시키는 의장 회장은 매주 바뀌어져. 왜? 한 사람에게 권한이 집중되면 뭐 한다? 부패한다. 그래서 매번 바뀌어져. 사람들이 이렇게 호선을 하고 뽑아. 이게 얼마나 민주적인 방법이에요. 해서 정말이지 오늘날까지 이 아테네의 민회를 주민자치의 효시로, 물론 이제 너무 오래돼서 오늘날은 어울리지도 않다고 그러지만 그런 절차와 과정과 형식은 정말이지
바람직한 민주적인 그런 절차와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제 주민자치의 효시로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옛날에 보면 원형 경기장 비슷한, 그러니까 원형으로 만들어진 그런, 이게 여기가 이제 아테네 피닉스 언덕이었대요. 그다음에 여기 프랑스의 마카롱, 요즘에 많이 어렵죠. 그래서 EU 재건을 이끌겠다 해갔으니 그리스를 방문했을 때 요 미네가 개최되었던 그 장소에 와가지고 저기서 지금 연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2500년 되다 보니까 이 그 원형 경기장 같은 그런 건물들은 다 없어졌죠. 자, 그 다음에 혹시 자, 지금 아테네의 민회가 주민자치의 가장 효시였다라면, 자치문건의 효시였다라면, 두 번째, 요게 보시는 혹시 마을 계획 들어보셨어요? 아직 안 들어보셨죠? 이제 다음에 작전일동이 아니라, 작전일동하고 효성일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 거기서 분명히 마을 계획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용어가 새로운 용어예요. 뭐냐면 주민자치회가 전환이 되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하실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권한을 드리질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그냥 원래 오셔가지고 그냥 이거저거 하시면 되는데 이제 주민자치회로 되면 50명의 마을 대표들이, 주민 대표들이 거기에 모인다면 거기서 이제 마을의 이 그 계획을, 발전 계획을, 주민자치회가 마을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거기서 이제 사업 계획을 세우는 건데 그걸 갖다 뭐 계획이라고 하냐면 다 같이 마을 계획이라 그래. 아직은 우리 조금 낯선 단어예요. 그런데 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데서는 마을 계획이 엄청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마을 계획이 뭐냐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똑같아. 자, 뭔가요? 여기 자, 저게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뉴욕 바로 옆에 로체스터 시라는 데가 있었어요. 근데 로체스터 시에 옛날에 1980년도에 어떤 본사 건물이 있었냐면 혹시 들어보세요. 옛날에 어디 놀러 가려면 이제 사람들이 요즘은 전부 다 이렇게 휴대폰이 있으니까 그걸로 찍지만 옛날에는 이 사진기가 엄청 중요했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나 있었다 없었다 다 같이 없었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가진 사람들은 항상 무엇을 거기에서 다 이렇게 사야 되냐면 다 같이 뭘 사야 됩니까? 필름을 사야 돼. 필름 하면 무슨 필름이 제일 유명하냐면 다 같이 코닥 필름, 코닥 필름이 요거 나오면서부터 후지 필름도 있는데 코닥 필름의 본사가 있는 데가 이 로체스터 시에 이 코닥 필름이 있는 본사, 그 다음에 코닥 필름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저기에 보시면 제록스, 바슈롬 이러한 본사가 있는 그런 도시가 유명한 로체스터 시에. 그런데 이게 이제 80년대에서 쭉 언제로 넘어오냐면 고 80년대부터 필름 카메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뭐 등등등 해가지고 이 코닥이 있는 그러한 로체스터 시가 이제는 사람들이 전부 다 실직을 하니까 텅텅텅 비어버려요. 도시가 텅 비면서 이제 완전히 그전에는 그 뭐랄까요, 그 뉴욕 옆에서 굉장히 무게감 있는 그런 산업 도시였더라면 도시가 비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이주를 떠나버리니까 거기에서 정말 쇠퇴라고 하는 것은 몰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도시가. 인구가 비어버리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이제 94년부터 그 다음에 2006년까지 3선을에 시장으로 당선된 사람이 바로 유명한 흑인, 여기서 풀뿌리 주민자치 운동가에 있었던 바로 요가 한 가운데 있는 게 그때 당시 코닥 본사였대요. 근데 이렇게 있다가 아까 이게 이제 망해버리니까 이 로체스터 시가 완전히 붕 떠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 회사가 망하니까, 이렇게 큰 회사가, 대기업, 세계 굴지의 회사가 망하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옆에 있던 바슈롬도 다른 데로 이사가고, 그 다음에 또 옆에 있는 다른 데도 이사가고, 그러니까 완전히 도시가 동공화된. 그러면서 94년에 이제 존슨 시장이 여기서 지금 오늘날에 이제 이렇게 로체스터 시인 거예요. 그래서 요 존슨 시장이 흑인이에요. 요 분이 당선이 돼가지고, 자, 돈을 내서 시장이니까 예산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만이 옛날에 유명했었던 로체스터 시로 이렇게 재건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거기에서 자, 지금 아까 말씀 나왔었던 여기서 아이디어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무슨 계획? 시작, 마을 계획. 근데 이분은 그 로체스터 시에서 원래 활동을 했었던 풀뿌리 그런 활동가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내세운 게 뭐냐면, 이제 전체 마을을, 그러니까 로체스터 시의 20만 요 인구를 10개 구역으로 나뉘어서 10구역까지 해서, 자, 지금 거기에서 마을 계획단을 뽑았어요. 마을 계획을, 그러니까 주민자치회처럼,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라 주민자치회처럼 거기에서 이제 계획단을 이렇게 뽑았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당신 마을을 10개 마을을 여기서 각자 특화시켜가지고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거기서 아이디어를 내라 그래. 단 내가 필요한 당신들이 필요한 이 돈은 지불해 주겠어. 재정은 지불해 줄 테니 지원해 줄 테니 그 다음 두 번째 거기에 전문가를 또 다 붙여줘요. 그렇게 해서 이제 A구역 예를 들어 1구역은 가만히 보니까 옛날 집들이 되게 많은데 거기 다 비어 있어요. 그럼 거기에 전부 다 리모델링 해가지고 거기를 하석을 친다든지 2구역은 학교가 있었는데 다 학교가 다 비어버렸어요. 학교를 다시금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존슨 시장이 막 여기에서 지금 마을 계획을 이렇게 일으키면서 그 다음에 주인이 시장이 아니라 주인이 자 지금 공무원이 아니라 누구다는 것을 다 같이 시작 시민이라는 것을 자 당신들이 주인이요. 당신들이 주인이니까 당신들이 지역에서 주인으로서 자 제대로 발전을 시킬 수 있도록 한번 아이디어를 내보시오. 해가지고 그 대신 필요한 재원을 주고 있어. 그래서 했더니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10구역까지 자, 그 구역들이 자, 다시금 일어선다 아니면 거기서 까무러친다. 일어선다. 이게 바로 최고로 유명한 여기서 도시재생이 바로 저기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주민자치가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을계획단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 얘기냐면 관 중심이 아니라 국가 중심이 아니라 무슨 중심으로 시작 주민 중심으로 그 다음에 지역 중심으로 이렇게 내려주는 거야. 이렇게 이게 이제 분권이죠. 분권의 모델이. 그래서 이 존슨 시장은 삼선을 하면서 로체스터시가 완전 그래서 어디는 정말이지 아이디어 예를 들어서 10권역까지 중에서 19역까지 중에서 4구역인가는 정말이지 답이 없어요. 거기서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특징도 없고 뭣도 없고 다 텅텅 비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뭘로 그러냐면 도시농업을 여기서 하시오 해가지고 하자 해가지고 거기서 주민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내니까 그것도 좋다. 그래서 나머지 시민들이 정말 유기농 채소를 먹을 수 있도록 안전하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 10개의 구역들이 정말이지 각 지역 특색에 맞는 지역에 맞는 그러한 계획을 자 해서 아주 그게 성공적으로 발전했다라고 하는 게 바로 로체스터시 존슨 시장의 MBN 모델이에요. 아주 그래서 이 MBN 모델은 그러니까 존슨 시장은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엄청 많은 분들이 저기에 가서 현장을 보고 그 다음에 존슨 시장을 이렇게 모셔다가 특강을 듣고 마다 이게 이제 분권의 가장 소중한 모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주면 그러니까 윗사람들은 아이고 우리 시민들 우리 주민들이 전혀 할 줄을 몰라 아이 형편없어 그런데 신경 안 써 이렇게 무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실패를 하다가도 그 경험을 바탕으로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주민들 그래서 믿고 내려줬더니 아까 말씀 나왔었던 것처럼 잘하더라 못하더라 잘하더라. 그래서 분권이 아주 그래서 아까 여기 나왔었던 여기가 이제 보면 이 로체스터시 이게 1938년도 이렇게 형편없어 지금 아주 이 산업화의 시로 이렇게 분위기를 바꾸고 있다. 그래서 존슨 시장이 그분이 시장이 하는 얘기냐면 의사결정의 단위가 최저일수록 그러니까 주민들일수록 가장 거기서 바람직하게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윗사람들이 몇 사람들의 아이디어 내가지고 거기서 뚜뚜뚜뚜 전문가 모셔다가 그 다음에 자문회의에서 듣고서 나오는 그런 정책이고 뭐 아까 우리 출산 정책처럼 그것은 절대로 필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현장에 답이 있어요. 현장에 가서 그 자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듣고 그 다음에 이럴까 저럴까 거기서 또 다시 자문을 받고 또 이러면서 고민을 해서 거기서 정책이 나오는 건데 항상 우리나라는 정책은 그냥 위에서 유명한 교수님들 몇 번 모셔다가 그다음 거기서 결정하고 그 다음에 시행하고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은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왔고요. 이제 세 번째는 역사적 사례예요. 자치분권의 역사적 사례를 봤을 때에 아까 우리 동영상에도 나왔었어요. 자, 전 세계적으로 자치분권이 주민자치가 또 제일 잘 되는 건 스위스입니다. 스위스는 인구가 우리나라처럼 많지 않아요.
또 땅도 그렇게 사실 거기에 자 지금 뭡니까 그런 산이 없고 호수가 없었던 오늘날 유명한 그런 그 스위스가 만들어지지도 않았겠죠. 자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이제 이 독일도 마찬가지지만 이 게마인데가 그러니까 이 그 지역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자잘하게 나뉘어져 있는데 구 정도가 근데 이 제일 주민자치가 잘 되는 또 분권이 제일 잘 되는가 바로 여기서 이제 글라루스라고 하는 곳이 글라루스 칸톤. 글라루스 칸톤은 매년 5월이면은 거기에서 이제 주민총회가 일어나요. 개최되는데 5월 일요일 날 첫 번째. 근데 거기에서는 원래는 선거 연령은 18세 이상인데 여기에서는 16세 이상만 되면 그 주민총회에 참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지금 5월 첫 번째 주 일요일 날 38,000명의 주민들 중에 옛날에는 70, 80%의 사람들이 여기에 참석을 했대요. 근데 여기는 전산화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참석을 할 때 몇백 년 된 주민총회 분위기를 보았을 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도 옛날에는. 근데 거기에는 참석을 할 때 뭐만 주냐면 색종이만 줘요. 색종이. 찬성 반대를 색종이로 표시를 해. 그리고 여기서 지금 보면 여기 이제 그 비어 있는 거예요. 비어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맨 위에서 이렇게 보면서 찬성이 더 많다, 그 다음 반대가 더 많다를 우리는 요즘에 어지간 하면 전자기기 쓰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저 사람들이 눈대중으로 딱 짐작을 해. 그런데 여기서 자, 그 다음 페이지 여기 보면 요 지금 찬성 반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건 반대. 반대인데 뭐냐면 이게 이제 이슬람 교도들 혹시 외국 여행 가실 때 보면 공항에서 저런 분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 그 신자들을 이슬람교 신자들을 무슬림이라고 그래. 무슬림 여성들 중에서 이게 강경파 여성들은 이렇게 눈도 코도 안 보여요. 그래서 여권 사진 찍을 때도 저렇게 다 가리고 찍어. 정말 무섭기도 해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 저런 브로카를 입고 길거리 다니면 혐오감을 준다 그래가지고 벌금을 매겨요. 그래서 이제 저런 브로카를 입고 다니는 사람이 길거리에서 공공장소에서 나타나면 저 브로카를 입도록 하는 오빠나 남편이나 아버지에게 그래서 벌금 한 30만 원을 물려요. 그래서 이제 저걸 입고서는 길거리에 못 나와. 근데 스위스에서는 이거를 국가에서 딱 결정한 게 아니라 이제 각 이 구에서 주민총회에서 결정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글라루스에서는 우리는 저것은 하나의 문화의 차이지 우리는 괜찮아. 왜냐하면 관광객이 우리는 많으면 올수록 좋지. 해서 부르카 금지를 반대해. 그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주민총회. 멋있죠? 다시 한번 멋있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보세요. 이 정도의 이렇게 많은 사람, 햇빛이 좋고 정말 해가 날아오고 이런 날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비가 오고 그런 날은 조금씩 적게 오고. 자 여기 보십니다. 자 미국과 FTA에서 자 지금 두 번째 줄에 무슨 조작식품의 수입을 찬반을 결정한다고 당하지? 유전자. 우리나라에서 GMO 콩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제일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야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수입을 할까 말까를 누가 결정한다고 당하지? 시작. 주민총회. 진짜 직접민주주의의 가장 어떤 이 표상이라고 할 수 있죠. 저런 거를 저기서 결정한다는 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권한, 세금도 뭐 우리 주민세 개인균등물 여기서 뭐 많고 적고 이것도 거기는 전부 다 자 지금 글라루스 구의 인구 38,000명이 거기서 다 결정을 해. 올해 얼마를 낼까? 이제 얼마를 낼까? 이런 부분들도. 그렇게 해서 총회에서 결의된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주민들이 전부 다 인지하고 거기 이의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얼마나 멋져요. 그 정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직접민주주의. 정말 멋지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니까 뭐 우리 방과 후 교실을 몇 시까지 열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도 전부 다 이 주민총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글라루스 같은 경우는. 근데 우리는 보건복지부에서 쫙 느리면 거기에 의해서 우리는 교육과 기술부에서 쫙 느리면 학교 뭐 어쩌저쩌저쩌 우리는 거기에 토달면 안 되잖아요. 이런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좀 부럽기도 하다. 자, 저거 뭘로 보이십니까? 토끼. 토끼도 되지만 또 뭐 또 되냐면 요게 요 입으로 보세요. 뭘로 보이십니까? 오리도 돼요. 토끼도 되고 오리도 되고. 예.
자, 사실은 이것도 우리가 주민자치위원님들과 또 여기 참석하신 분들 자치분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자, 계양구 주민들의 자치주민자 점수는 몇 점인가 이렇게 좀 해봤으면 좋을 텐데, 자, 제가 자치분권이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 이 자치분권을 어떻게 하면 좀 활성화시킬 것인가를 봤을 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참여하면 돼. 그 다음에 그 참여와 동시에 다 같이 여기에서 위원님들 역량 강화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관계해 두시는 우리 전부 다 수강생들이 그쪽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그것이, 그래서 이 역량 강화가 저는 가장 큰 정답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 각자에게 모두 필요한 역량은 마을을 이해하고 참여하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민자치, 주민 참여에 대한 의지와 그 다음에 역량을 키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래서 자, 여기 마지막, 우리 대한민국은 개인 자치는 개인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는 물불을 안 가려요. 하루 24시간. 그래서 개인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는 그렇게 다들 열심히 부지런히 허리띠 졸라매면서 움직이는데, 문제는 그 성공한, 그 출세한, 그 행복한 개인들이 밖으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여기서 개인 자치는 80점, 100점 주고 싶어요. 근데 마을 자치, 동네 자치, 지역 자치를 사람들이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동네로, 지역으로 나올 수 있을까? 지금 자치분권 시대, 주민자치 시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강조를 하고 그러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동네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지역으로 나와서 오늘처럼 이렇게 이런 강의 이렇게 들어보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결국 우리가 지금 자치분권 시대를 맞이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어떤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자, 지금 몸을 담다 보니까 자치는 할수록 어렵더라, 쉽더라? 어려워요. 정답이 있더라, 없더라? 없어요. 정말 정답 없어요. 잘 되다가도 사실 단체장님 바뀌고, 그 다음에 특히 읍면동에서는 동장님 바뀌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 바뀌고, 그러면 그냥 와장창 난리예요. 너무 변수가 커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그런데 제가 이제 주민자치가 잘 되는 데를, 아니면 정말 마을이 잘 돌아가는 데를, 공동체성이 정말 활발하게 잘 움직이는 데를 이렇게 가서 보면 무엇이 작동 중이기에 저렇게 잘하고 있을까, 이렇게 이제 제가 항상 봐요. 근데 거기에 보면 딱 공통점이 있어요. 미친 듯한 열정을 하는 사람 최소한 몇 사람이 필요하냐면, 제가 볼 때는 3사람이에요. 3사람. 근데 우리 동에서 제 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좀 내가 뭐 미친 듯한 열정을 한번 해봐야지 라고 딱 해놨더니, 아이고 저 사람 다음에 구연 나오는 거 아니야, 다음에 시연 나오는 거 아니야, 저 사람 또 뭐 이렇게 작전 쓰는 거 아니야, 수 쓰는 거 아니야. 우리는 전부 다 색안경을 끼게 되면, 그럼 괜시리 그 사람 움직이지 못하죠. 자, 최소한 3사람 있으면 단체를 움직이고 조직을 움직이는 경우들을 저는 충분히 많이 봤어요. 인간의 심리는 이상해서 3사람부터는 조직이고 단체이고 집단이에요. 네, 진짜로 그래요. 혹시 시간 있으시면 집에서 시간 때 3회 법칙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쳐보시면 요 3회 법칙이 진짜로 이렇게 딱 3사람이 서 있으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점심 먹으러 가다가, 어머, 하늘에 별 있어요? 달 있어요? 뭐 있어요? 자기들 다 해봐. 단체로 움직여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그림도 그렇지만, 지금 스크린도어가 없을 때 옛날에 어떤 아저씨가 약주를 드신 나머지 발을 헛디뎌가지고 전철에 싹 들어오는데 그냥 거기에 지금 다리를 못 뺐어요. 지금 기관사가 갑작스럽게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스톱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저씨는 이미 이제 거기에 다리가 잘렸죠. 그래서 자, 지금 멘트를 한 다음에 문을 열고 사람들이 다 밖으로 나왔어요.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나와서 보니 그 아저씨가 이게 고함이 비명이 하늘을 찌르죠. 천정을 찔러요. 그럴 때 어머 어떻게 누구는 막 119 부르고 누구는 112 막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은 어머 어떻게 저 아저씨 다리 잘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면서 우리 전철 한번 밀어봐요. 전철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급하니까. 그럴 때 내가 혼자 밀자 그러면 사람의 심리는 움직여,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 자, 우리 저 둘이, 자, 전철 밀어봅시다. 역시 사람들은 안 움직여. 최소한 몇 사람이? 3사람이 전철 밀자 그러면 사람들이 움직여가지고 여기저기 거기에서 인명을 구한 게 7명 정도가 돼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3회 법칙을 우리 주민자치에다가
우리 자치 분권에다가 마을에다 적용을 시켜보자고요. 최소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 주민자치위원회 중에서도 몇 사람만 있으면 새 역사가 써진다. 시작. 세 사람. 최소한이 최소한 세 사람은 거기 이제 동장님이 계신다 그러는데 동장님은 하시다가 또 인사발령 나가고 그럼 거기서 언제 또 폭사가고 그러니까 안 되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기 오신 우리 수강생 여러분 모두가 각 동에서 각 마을에서 그 다음에 또 지역에서 최소한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는 그런 주인공으로서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계시면 여기서 답변을 크게 한번 해보고 그냥 전혀 아니오시다 그러면 그냥 조용히 계시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이거 뭘로 보이십니까? 오뚜기예요. 훌륭하세요. 오뚜기. 이게 오뚜기인데 오뚜기는 특징이 있어요. 뭘까요? 자, 넘어지지 않아요. 왜? 무게중심이? 그렇죠. 아래가 있으니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보면 무게중심 너무 상체 고도 비만이었어요. 그리고 중앙집권이었어요. 중앙집권. 지난 32년 동안. 근데 이제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 자, 아까 청자님 말씀하셨던 거 밑으로 내려줘야 돼. 마치 오뚜기처럼 무게중심이 밑으로. 그래서 옛날에는 자, 지금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하는데 요즘은 사공이 많으면 시대가 바뀌어져서 배가 더 훨씬 빨리 가요. 최단거리로 누구는 구글, 누구는 네이버, 누구는 뭐 카톡해서 쭈쭈쭈쭈쭈 찾아가지고 최단거리가 빡 나버려. 집단 지성이 아주 필요하고 그 다음 그게 발달되어야만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변화를 우리가 지금 목전에 지금 보면서 우리도 함께 자, 오뚜기 정신을 여기서 본받아야 되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이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마지막 말씀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계양구 12개 동에서 오신 모든 우리 수강생 학우님들께서는 사람들이 올 때에 방석을 내주는 사람이에요. 방석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다 같이 내주는 사람. 다시 이제 손님입니까? 주인입니까? 주인입니다. 분명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제 분권과 자치의 주인공으로서 확실하게 자 역할과 자리매김을 잘 해주십사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모두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